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했습니다. 정권이 성공해야 국민이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엄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애정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시대 교체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두려워했던 정치적 패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격동하는 국제 정치 경제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고 현대 정주영 전 회장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조선소를 설립한 세계 개척 정신을 다시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고 삼성 이건희 전 회장의 혁신과 개혁의 정신을 다시 추구해야 합니다. 1992년 김영삼 정권의 정관석화 같은 하나회 척결, 군부시대 종식, 금중실명제 등의 대한민국 개혁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경제와 일상을 회복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 교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에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는 국민 통합을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국민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해 국민 통합에 다시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당내 통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뿐입니다. 상처받은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국민 통합, 시대 교체라는 예정된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거들떠보지 않고 지난 8년간 과거와 싸우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살릴 건가? 재도약시킬 건가? 혁신할까를 국민 모두가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의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엄과 탄핵이라는 대혼란에 국민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상대할 국민의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겠습니다. 정치를 회복하겠습니다. 저 안철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한치 부끄럼 없는 인생 살아왔습니다.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와 혁신,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과학자, 경제인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을 선악으로 구분하는 갈등의 세계관을 지닌 사람이 아닌 다양한 국민들을 이해하고 통합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둘째,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의 진정한 협치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을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지역, 세대, 남녀로 갈라치게 하며 죽음의 장, 실패의 장으로 몰아붙이는 정치를 국민은 거부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즉 AI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을 3대 AI 강국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은 기업인과 정부가 수천조의 AI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적 투자를 하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의 호소에서 AI 산업에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수백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여 선진국을 반드시 따라잡겠습니다. 교육과 기업 혁신을 통해서 AI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AI, 양자 컴퓨터, 사이버 보안, 의료 세계 강국을 직접 만들겠습니다. 넷째,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공공의 5대 개혁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모두 저출생 시대와 밀접한 과제들입니다.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연금은 모수개혁에 이은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과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2,000명의 무리한 추진으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파탄이 났습니다. 유치원부터 의대반 사교육을 받고 공교육의 역할은 더욱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 교육개혁을 해야 합니다. 노동, 공공개혁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봉에 심음하면은 중소기업 젊은이들과 공공기업, 대기업 간의 초양극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원통하게도 자살률 세계 1위 국가입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2.2배나 높을 정도로 불행한 나라입니다. 공정하고 상생이 가능한 사회,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째, 초격변 시대에 맞춰서 외교, 안보, 경제안보 3축을 혁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성장 동력인 수출이 대위기입니다. 세계는 자유무역의 소멸, 자국 이익을 위한 관세전쟁의 장으로 재편 중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자국 이익을 위해서 동맹마저 안중에 없습니다. 경제, 무역,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AI 등 초격차 기술의 확보로 트럼프 2기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외교, 국방, 무역 등 현안을 무리 없이 잘 조율하겠습니다.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 핵연료 재처리도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미래는 피하고 싶은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입니다. 저 안철수는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한 가지 목적만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입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직접 실천한 제 재산 절반을 정치하기도 전에 기부했습니다. 대구 코로나 의료봉사에 목숨 걸고 직접 참여한 후보입니다. 예비역 해군 대위로 39개월 복무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는 후보, 당선 가능한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깨끗한 후보, 흠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뛰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예정된 미래, 저 안철수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미래 비전 잘 들으셨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국민의힘 또 다른 거인이십니다. 우리 윤상현 의원님께서 응원차 두 분 오셨는데요. 요 앞으로 이렇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으로 가서 여기 앞에서 서로 응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고국의 악수와 보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출마 선언식 마무리하고요. 언론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기자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탐사의 허경희 기자입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지금 분권형 개헌을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떤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거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질문과요.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개헌에 대한 의지가 약화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정면 보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개헌은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지난 87년 개헌은 모든 목적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삼권이 분립이 되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그런 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권력이 과도해서 제왕적인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과도한 입법 권력을 가지게 되면 30번에 해당되는 탄핵을 통해서 정부를 마비시키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증명이 바로 지난 87년 이후로 대통령 탄핵이 된 대통령만 3분, 그리고 결국은 탄핵이 되신 분이 2분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고 해서 바뀔 생각은 아닙니다. 이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또 우리 당이 집권을 해도 저는 똑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개헌에 동참하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우리 기자분. 네. 자, 이번에 소속과 이름을 좀 잘 들리도록 말씀해 주세요. 쿠키뉴스 윤상호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중도 보수로 평가받는 후보들이 연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당에서 경선을 할 때 연대한다는 그런 그 모습들은 그렇게 흔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후보가 지금 10명 이상 넘을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중에 아마도 뭐 생각이 같거나 또는 서로 합심하거나 해서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런 당내 경선에서의 연대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뭐 3당이 있다면 뭐 그런 경우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이승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도 중도 소구력이 본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변화 가능성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거를 좀 극복할 만한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워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도 소구력 말씀드린 건 그냥 이렇게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월 23일, 24일에 중앙일보와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중도의 제일 대표적인 2030과 2030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표와 우리 당의 7명의 나올 수 있는 후보들 간의 1대1 대결을 했을 때 제가 2030 모두에서 이재명 대표를 이기고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이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난 3월 6일 날 데일리언에서 이 중도 2030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지지율이 제일 높은 두 사람이 김문수 후보와 저였습니다. 1% 정도로 선두를 서로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 데이터를 보고 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마 갤럽에서 나왔을 겁니다. 갤럽에서 나온 조사를 보시면 이제는 그 전까지 뭐 탄핵에 찬성했거나 탄핵에 반대했거나 이런 우리 당 내에서의 분열 양상들이 점차 해소되고 있고 서로 마음을 합쳐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만은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뭉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갤럽 조사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1, 2, 3등 안에 속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 다 1% 차이라서 오차범위 냅니다. 사실상은 같은 1, 2, 3등은 거의 비슷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네, 시사인의 전혜원 기자입니다. 방금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도 지명을 했는데요. 여기에 안가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의 권한들을 다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 중에서 일부는 할 수가 없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국가를 어떻게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완규 차장 지명도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 또 다른 네. 마이크를 소속과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매드게이트 뉴스의 박민식 기자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의료대란 해결의 이제 적임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료대란이 여전히 1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의료계는 계속 그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신뢰 부족이 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저는 대화를 통해서 이제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뭐 언제까지 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이 이렇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저도 했습니다만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만큼 제가 나서서 사실은 저 내일 그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그런 전공이라든지 학생들을 만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도 설득하고 그분도 설득하고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 짓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값싸고 가장 질 좋은 그런 의료, 정말 그 의료에 있어서의 세계 최첨단 위치, 그것을 저는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네. 네. 소속과 이름 말씀해 주세요. 네, 저 MBN의 김현 기자라고 합니다. 그 당내 지지 기반이 여전히 좀 약하다는 비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계시네요. 강하신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경선 국면이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지금까지 유례 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당내 지지 기반이라고 하면 오히려 저는 되묻고 싶은 것이 작년 초 전당대회 때 그때 용산에서 그 100% 당원 여론조사, 당원 조사를 해서 대표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용산에서 지시가 내려왔는데도 저는 24% 정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그런 저의 그 저를 지지하시는, 저에게 기대를 거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재작년 전당대회 수치입니다. 자, 다음 질문. 네. 네, 연합뉴스TV 이초원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후보께서 그 단일화를 하면서 좀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좀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결기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드립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3당을 10년 했습니다. 어떤 제 원로 정치인, 원로 언론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3당을 가장 오래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 이유가 제일 처음에 제가 정치에 입문할 때 왜 정치에 경험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까? 그것은 기존의 한국 정치를 틀을 바꾸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만 생각하고 편하게 정치하려면 큰 당에 입당하면 훨씬 더 쉬운 길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3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지난 2022년에 그때 보십시오. 한쪽은 범죄 혐의자, 그리고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 그런데 저같이 10년 이상 정치 경험을 쌓아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3기 미래 38석이라는 최대의 정당을 만든 정치력을 그렇게 발휘한 사람도 결국은 당선되기 힘든 그런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국은 결심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제 그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년 뒤에 계엄을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도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대 양당에 속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장사윤 기자입니다. 그 개헌 얘기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시나리오 생각하시는 거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개헌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개헌에서 뭐 말하자면 길지만 제일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헌법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그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이 38년 동안 개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AI는 뭐 물론이고 IT 기술도 거기에 제대로 들어가 있고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 생활들을 훨씬 더 편리하고 그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고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재정이 부족했지만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복지에 대한 그 의무사항을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지방자치로만 머물러 있는 그 수준을 올려서 저는 지방정부라는 용어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함께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 법률적인 권한이나 또는 재정적인 권한들까지도 그 일부 넘겨가지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권력 구조거든요. 근데 거기서 보면 사실상 이 제왕적인 대통령제를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대통령은 제왕적인 대통령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은 행정권 한 가지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5가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권, 그 다음에 국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인사권, 그 다음에 예산권, 감사권, 그리고 또 정부에서 입법을 할 수 있는 입법권까지 5가지 절대 권력의 반지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견제가 되는가? 미국은 견제가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상원, 하원, 그리고 또 같은 당 의원들도 견제를 하고, 그리고 막강한 주지사들이 견제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으면 오히려 대통령 아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시장, 도지사가 있다 보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실수를 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불행한 것이 87년 이래 모든 대통령이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실수를 해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으니까 고쳐지지 않고 결국은 그게 다 지지율로 나타나서 다 불행한 그런 결과를 맞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5개나 있는 이 권한을 최소한 정말 2-3개 정도는 축소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사법부도 문제입니다. 사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너무나 많은 탄핵을 남발하면서 정부를 마비를 시키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심사 제도를 할 수 있는 것을 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라든지 기관을 둬서 사전에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쓸데없이 정말 뭐 거의 뭐 2-3달 동안 정부가 마비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건 그 헌법을 바꾸는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 선거제도, 선거법 이것도 바꿔야 된다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무슨 국면이라고 하셨죠? 지금이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오히려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지 내란이 종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개헌의 취지에 대해서 아까 저기 시기에 대해서 질문 주셨다고 하니까 저는 우원식 그 의장이 말한 것처럼 이번 대선 때 개헌하는 것은 두 달도 남지 않아서 너무 시급하고 오히려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서 합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합의된 사항들만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자. 저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네, 추가 관련된 이런 질의들 정말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만 한 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요? 예, 뭐 두 분 하시죠. 네. 네, YTN 김철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부분 질문 드리고 싶은데 당에서 혹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제일 그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과 그리고 또 보수가 재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지금 고민 중이신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아쉬우니까 한 분만 더 질문. 아까 하신 네. 천주일보 김웅순 기자입니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사용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용산, 세종 중에 또 어디로 선택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재보궐선거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모든 후보 중에 유일하게 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았었고 110대 국정과제를 모두 다 브리핑을 사실 국가기밀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110대 국정과제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있는 후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사무실이 지금 제대로 청와대에 꾸려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용산에서 시작은 하되 청와대를 개조를 해서 저는 지금 현재 사실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주위에 상권도 발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막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청와대의 그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또 경호를 잘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또 국민들께 일부는 또 개방을 해서 상권도 개방이 되고 국민들도 청와대의 일부를 마치 미국의 화이트하우스 지금 거기에 관광객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경호상에 문제가 없게 잘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 모델을 차용하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뉴스원 박수원 기자라고 합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을 뚫어야 하는 과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경쟁자로 꼽는 분이 누구신지가 궁금하고 또 경선 룰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저 경쟁에 임할 겁니다. 그리고 또 룰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가진 생각은 지금 민주당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룰이 어떻게 되는 간에. 그래서 아무 국민도 앞으로 2달 동안 관심을 안 가질 겁니다. 근데 우리 당은 지금 굉장히 누가 될지 몰라서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잘 설계를 해서 국민들의 참여도 저는 5대5가 아니라 지금보다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뭐 8대2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과정들도 좀 더 재미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언론 질의응답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